슈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만주와 이승만에 이어서 만주와 박정희를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주하고 관련돼서 제네바 국제회의 1933년에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주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하고 관련이 많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라 뭐 일부에서는 친일파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판이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오늘날의 대한민국 혹은 뭐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의 관련을 설명하는 책이 세 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관련의 핵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죠. 우선 그 세 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진 만주국, 그리고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재미있죠. 만주국은 사라졌는데 그 만주국이 가졌던 여러 가지 특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라는 이제 시각에서 책을 쓴 사람들인데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책 세 권을 우선 소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석정 교수라고 동아대학교에서 총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총장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시면서 총장도 했는데 한석정이란 분이 만주 모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다 보실 겁니다. 2016년에 만주 모던, 이 한석정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했는데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다듬고 다듬어서 다시 낸 책입니다. 두 번째는 카터 에커트하고 뭐 한국학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알만한 유명한 미국의 한국학 전문가죠. 하버드 대학 교수고, 카터 에커트가 2016년에 얼마 안 됐죠. 4년. 영어 제목이 박정희 and Modern Korea, 그리고 부제가 The Roots of Militarism 1866년부터 1945년. 그래서 이제 카터 에커트라는 사람이 박정희와 현대 한국이라는 제목을 붙인 책을 냈는데요. 소제목은 Roots of Militarism, 한국 군사주의의 뿌리이고, 연도가 1866년부터 1945년으로 이제 특정이 돼 있어요. 1866년은 이제 외국의 군대들이 조선에 왔을 때 우리 조선 군대가 그 외국 군대하고 마주치면서 뭐 양요를 많이 겪잖아요. 그 양요에서부터 1945년 일본이 항복하는, 또 대한민국에 해방되는 그때까지의 군사주의, 한국에 있는 군사주의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강상중, 현무암. 이분들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1교포들이죠. 앞에 한석정 교수는 토종 한국 사람, 카터 에커트는 뭐 토종 미국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죠. 하여튼 외국인. 강상중, 현무암은 제1교포 학자들로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본말로 낸 책이 있어요. 그 일본말로 낸 책을 2012년에 번역을 해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다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고단샤, 강담사, 흥망세계사 시리즈 18권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 2010년에 나온 일본말로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이라는 책을 낸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제목만도 알 수 있게 붙였죠.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다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인데요. 이 세 책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주 모던이라는 책은요, 한석정 교수가 쓴 책은 제목 그대로 발전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의 근대화가 만주의 근대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그 하드코어적인 사회과학하고 굉장히 그 아넥도트 같은 사파, 그러니까 일화, 이런 것들을 많이 결합시켜서 재밌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례를 들면서 이제 1960년대 박정희 개발 시대의 그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개발의 장면들이 이미 1930년대 만주에서 만주국이 개발을 할 때의 그 장면하고 너무나 겹친다. 예컨대 뭐 위생에 철저히 해라 하는 어떤 계몽하는 포스터의 내용부터 뭐 온갖 가지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두 번째 그 에커트의 박정희 앤 더 모던 코리아, 미국 사람이 쓴 책은요, 세 번의 군사주의 파동, 그러니까 웨이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사주의는 1866년부터 1907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식민지 되기 전까지 조선이 양요를 겪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자 한 노력을 말하는데, 별로 뭐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니까 별로 평가가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군사주의의 뿌리다. 두 번째 군사주의는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과 함께 1945년
그러니까 만주 침략과 함께 시작돼서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마무리된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죠. 이 만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군국주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군대에 가게 됐다. 군대에 노출이 됐다. 이게 뭐 최근에 정한기 박사가 쓴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에서도 지원병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정리가 됐고, 또 이제 그거 더 올라가면은 뭐 만주 군관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과 함께 시작된 어떤 분단의 기운이 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만주에서 군사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이 군사적 경험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됐다라는 시각에서 세 번째 그 군사주의의 파장이 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에커트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그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내서 친일 인명사전에 그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4,389명의 그 친일, 소위 말하는 친일파 명단을 만들었는데, 이 명단을 이제 지금보다 4,389명도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숫자인데, 이걸 계속 늘려서 친일파를 계속 규명해서 늘려나가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2012년에는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100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친일파와 그 반대파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제 영상도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사실 이 친일파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보면은 1,006명 1,006명의 친일파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친일파라고 규명한 사람들보다 4배 이상 많은 명단을 만든 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 강상준 턴무암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와 전후 일본의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기시 노부스케라는 두 인물이 과거 만주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주 인맥이 중심이 된 친일파가 박정희를 정점으로 권력을 잡아 병영국가적인 국력배양, 총력안보를 추구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전개한 배경에 만주국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을 제공해준 사람이 바로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기시 노부스케. 이 기시 노부스케가 이제 아베의 뭐 외할아버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을 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는 친일파고 이 친일파가 집권한 나라를 정통성이 없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책이 만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책 모두 하는 얘기예요. 만주국이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막힌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신천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질 즈음 만주에는 이승만이 지적했듯이 이미 100만에 가까운 한인이 이주한 상황이었어요. 32년 만주국 건국이후에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이주한 한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금을 찾아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서 식민지 청년들이 만주로, 엘도라도로 떠났습니다. 37년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조선의 젊은이들도 일본의 군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 기회를 잡은 여러 한국 사람들이 있죠. 박정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만주군관학교 수석조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3등, 그래서 만주 보병 8사단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 이 박정희가 만주를 겪으면서 본인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어떤 느낌, 이것이 나중에 대통령에게 나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세 책이 다 갖고 있는 주제이죠. 근데 이 박정희를 기술하는 이 세 책이 다 다릅니다. 한석정은 굉장히 그 politically correct한 PC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 만주국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이 만주국이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그래서 자기는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성인지 감수성으로 만주국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만주국과 박정희 대한민국은 이런 면에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 국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만주국이 가부장 국가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그럼 뭐 그 전에 앞에 있었던 국가들은 가부장 국가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가부장 국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에 와서야 이제 성평등 문제, 남녀 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아니 1930년대에 만주국이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거는 남성 위주의 여성 차별적인 국가였다는 얘기하는 건 난 사실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게요. 이분 책을 보면은. 아니 뭐 세상에, 그러면 프러시아가, 유럽의 프러시아는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평등한 국가였어요. 영국은 뭐 브리티시 엠파이어는 그런 나라였나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남성 위주의 국가였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기준을 들여와서 이 책을 분석하는 것이 약간 저로서는 이거 코미디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커트는, 거기에 반해서 에커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특히 에커트는 이제 박정희에 대한 좌우 이념적인 기준이 다른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것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그 밀리타리즘,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특히 그 만주에서 겪었던 군사주의의 특징이, 만주라는 나라가 있을 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그 군사주의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군사주의의 어떤 시각에서는 첫 번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와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세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군사주의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면 된다, can do spirit, 하면 된다와 같은 정신적인 어떤 헌신, 정신적인 몰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번째, 사회를 구성하던 모든 당사자들은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업에 자발적인 동시에 규율, 디시플린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당시 군사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 생각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저는 에커트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에커트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추동한 박정희의 정신세계가 바로 만주국의 뿌리를 둔 이와 같은 근대화 윤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방대한 자료를 동원하여서, 그러면서도 좌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설명해서 설득해냅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강상중 현무암의 책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떠올라 두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두 사람이 1945년 8월 해체된 만주국이 남긴 유산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저자들의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정희의 근대화와 전후 일본의 발전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익 독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 라고 논리를 펴는데요.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우익 독재의 산물인지 국민 절대 다수의 찬성인지는 사실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예컨대 저를 요새 극우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극자를 붙입니다. 박정희도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이제 극우를 붙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후 일본의 발전,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가 칭찬하는 거예요.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그런 업적에 대해서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논점인데, 이것을 우익 독재라고 그냥 간단히 부정해버리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정하는 방법이 참 묘한 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귀태라는 단어를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희화화시키는 그림, 뭐 이상한 그림들, 그러면서 이제 귀태라는 단어가 막 그때 많이 쓰였는데, 바로 이 책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귀태라는 말은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부정적인 단어인데,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와 태어나서 안 될 아이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죠. 예컨대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 이거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데 태어나서 불행의 씨앗이 나라의 성립과 함께 동시에 시작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 귀태, 박정희가 태어났다는 거죠. 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건데, 이 용어를 이 책은 2배를 합니다. 제1장은 제목이 제국의 귀태들, 제2장 4절은 만주가 낳은 귀태들, 제3장은 만주 제국과 제국의 귀태들, 제4장 1절하는 되살아나는 귀태들, 6절은 귀태들의 한일주차.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40년, 1917년에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40년 만 23세 나이가 돼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습니다.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상식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1975년 29살의 나이에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그리고 1980년 6월 27살의 나이에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 역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도 유신 독재의 앞잡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죠. 23살의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간 것이 문제라면은 문재인 물론 노무현 독재의 앞잡이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죠. 왜 박정희는 안 되고 노무현 문재인은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39년 만 22살의 나이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썼다는 혈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서가 있다 없다, 뭐 혈서를 보도한 신문이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논란이 시중에서 엄청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다 검토해서 확인해 보니까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주신문의 보도가. 그리고 그 만주신문의 보도에는 혈서를 보냈다는 기사가 있고, 실제 혈서를 쓴 것으로 또 조갑재 선생이 쓴 박정희 전기에 보면 유증선이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동료 그 증언을 토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939년 3월 30일자 만주신문 보도는 제목을 혈서 군간 지원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 라고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기사를 한번 좀 읽겠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9일 치안부 분정사 직목과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교사 박정희 군의 열렬한 군간 지원 편지가 호적 등본, 이력서, 교련 검정 합격 증명서와 함께 따옴표 목숨 바쳐 본공 박정희, 일사본공 박정희 라는 혈서를 쓴 종이를 동봉하여 등기로 도착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로 시작한 기사는 쭉 연결이 되다가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납니다. 달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동군의 군간 지원 편지는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군간이 되기 위해 군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군간학교의 입학 연령 자격은 16세 이상 19세 이하로 되어 있어 23세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군에게는 유감이지만 정중히 사절키로 함이라고 기사가 끝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일사본공이라는 혈서를 네가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 때문에 너는 군대 망군에 지원할 수 없다. 혈서가 사실 입학에 미치는 영향이 아리송해지죠. 이러면 이거 뭐 혈서를 썼는데 안 받아준 기사네. 받아준 기사가 아니라 혈서를 동봉에 지원한 그해 박정희는 군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새로이 발굴된 이 기사의 내용과 박정희의 문경학교 동료 교사였던 유증선의 증언을 기초로 조갑재 선생이 2007년 출판한 박정희 18권인가요? 12권인가요? 거기에 제1권 군인의 길에 나오는 혈서 부분 페이지 190에서 194쪽, 그 다음에 만주행 194에서 198쪽을 보면은 일치합니다. 내용이. 두 문헌은, 그러니까 혈서와 만주신문의 혈서 보도 기사와 이제 유증선의 증언을 가지고 책을 쓴 조갑재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군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던 박정희는 군에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38년 후반부터 39년 초반까지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하는 서류를 2번이나 보냈으나 모두 연령 초과를 이유로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지원 때는 혈서를 동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39년 후반 세 번째 지원서를 보낸 박정희는 결국 시험을 보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10월 목당강성에 있는 만주군 육관고 사령부로 가서 시험을 치르고 이 시험에 합격해서 박정희는 마침내 1940년 4월 신경, 지금의 장춘에 있는 만주 군관학교 2기로 입학해서 어릴 때부터의 꿈, 나폴레옹을 자기의 어떤 미래로 생각했던 박정희의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강상중 현무암의 책은 이 혈서 기사를 근거로 박정희는 여지없는 친일파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신시대 대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잡혀가서 전향서를 썼으면은 전향서 쓴 이유로 유신의 앞잡이로 다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 안 하죠. 자기들 편은 욕 안 하고 남의 편만 욕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나이라는 조건이 장벽이 되자 박정희는 혈서라도 쓰면서 군인이 되고자 했다. 살기 위해 전향서를 쓴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혈서로 쓴 내용 자체는 당시 모든 한국인들이 아침마다 외워야 했다는 황국신민서사 와 하등 다를 것도 없다. 일사본공, 본공인 것을 떠받들자 하는 얘기가 무슨 특별한 친일의 내용입니까? 그러나 혹자는 한국신민서사를 외우는 일은 강요에 의한 친일이고
혈서는 자발적인 친일 아니냐 하고 토를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노무현 강요에 의해서 사법시험 봤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누가 때렸어요? 너 시험 안 보냐고? 패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원해서. 재수, 삼수까지 했다면 박정희가 삼수한 거고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받아주는 군대 가려고 나이 제한에 걸려서 혈서까지 써가면서 해서 3번의 지원 끝에 만주에 갔어요. 젊었을 때 군인이 되려고. 아니 문재인 노무현 사법시험 떨어져서 3번 삼수해서 그것도 막 문재인은 나는 헌법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다른 과목의 부진을 딛고 합격할 수 있었다. 유신헌법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이게 무슨 친일파의 증거예요? 이게 친일파의 증거면 문재인 노무현 유신 앞잡이의 증거 차고 넘칩니다. 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 만주국하고 관련된 친일파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글 딱!